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 날씨를 좀 살펴봤더니 최근 들어서 무더위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지난 주말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더운 날씨에는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합쳐서 한 9년 정도 거주를 했거든요. 1년 내내 30도가 넘는 날씨가 지속되는 곳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비결을 좀 터득을 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될 때는 조금이라도 선선한 아침 시간에 그리고 오후 시간에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좀 신체 리듬을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운 날씨가 한동안 지속될 텐데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여름을 맞이하시는 구독자분들 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활동력 있게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7월 4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간만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창현고님, 고창현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7월 1일 날이요, 애플카보다 애플 카플레이어가 더 대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글입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정말 중요한 장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칩 설계까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소프트웨어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앨런 케이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여러 기기들에 쓰일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에서 해주는 업데이트는 2년입니다.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2년을 더 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보안 부분이 가장 크고 예를 들어 카메라 성능도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는 자기 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자체 하드웨어가 있긴 하지만 윈도우, 안드로이드, AMD, 인텔, 엔비디아 등등 태생이 범용적으로 만들어져서 애플의 맞춤형 ARM 칩 기반 하드웨어와 그거에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성능적으로는 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웨이모의 자율주행도 자체 차량 없이 범용적으로 여러 차량에 쓰이게 만들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애플과 마찬가지로 차량, 칩 설계, 소프트웨어까지 자신이 직접 만들죠. 여기서 테슬라가 애플보다 장점은 자체 팩토리와 배터리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 마진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만의 하드웨어 없이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로는 애플과 테슬라를 경쟁 업체가 당분간은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문장력이 딸려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항상 좋은 형을 만나는 것처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창현고님, 고창현님께서 아주 전문가의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아니면 테크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인사이트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신 고창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플러스 자체적인 칩까지 제작하는 애플 그리고 테슬라를요, 이 퀄리티 면에서 다른 기업이 추월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챌린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는 100% 고창현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견을 더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구글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동차 관련해서 굉장히 좀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모바일 생태계를 살펴보면 구글은 사실 변변한 그 모바일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구글도 핸드폰을 만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이요 80%를 넘어가거든요. 아이폰이 자랑하는 iOS 같은 경우는 아직 20% 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80% 이상의 안드로이드 시장을요 그대로 차량
시장에 접목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이 아이디하고 그 패스워드를 직접 생성해서 로그인하기보다는 그냥 구글 계좌에 연동을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많은 그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이 운영 체계로 넘어갈 때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글의 운영 체제를 적용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될까? 왜냐하면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모바일폰이나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 그리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로그인이 달라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동도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 체제 쪽에 어떻게 보면 80% 넘어가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구글의 미래도 나중에 자율주행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면요, 역시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요 1.06% 올라갔고요. 다우존스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90% 플러스, 러셀 2000 1.16% 상승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개별 종목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 텐데요. 애쉬가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픈도어가 8.49%, 로블록스 6.73, 도큐사인 6.69, 에디타 6.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34, 데이터독 6.10, 크리스퍼 4.97, 클라우드 플레어 4.91, 텔라독이 4.88, 누홀딩즈가 4.55%, 그리고 인텔리아도 4.35% 올라갔습니다. 뭐 그 밖에도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플러스를 기록하려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면요. 자, 아마존이 지난주 금요일날 2.92%가 올라갔고요. 넷플릭스가 2.91% 플러스, 애플도 1.62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24%, 마이크로소프트가 1.07%, 반면 구글, 메타 플랫폼즈, 엔비디아는요, 세 종목 모두 마이너스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뉴스는요, 아틀란트 페드의 GDP 트래커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에서 사용하는 그 GDP의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틀란트 페드 GDP 트래커가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ederal Reserve Tracker다. 그래서 연준이 사용하는 하나의 그 추종 도구죠. 경제의 성장을 이게 추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보여주고 있냐면요. 찬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확률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확률이냐면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월가의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확률이냐면 미국 경제가 네거티브 그로스, 즉 우리가 리세션을 네거티브 그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의견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대부분이요, 이 리세션이 아마도 2023년까지는 올 확률이 없다라는 것이 주류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애틀란트 페드가 잘 이용하는 GDP Now라는 이 측정 도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구에 따르면, 여기에 측정에 따르면 이제 이 도구가 지금 이코노믹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추종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따라서 이 아틀란타 페드의 GDP Now의 특징은 뭐냐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에 보여줬던 그 수치가 오늘은 또 다른 수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고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도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틀란트 페드의 GDP Now가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컨 쿼터에, 즉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 세컨 쿼터에 2.1% 정도 미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1분기에 1.6%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2분기 영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인 정의의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봤을 때 사전적 의미의 리세션이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보이는 것을 리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틀란트 페드 GDP 나우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미국은 이제 이미 그 리세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GDP 나우는 굉장히 스트롱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믿을 만한 데이터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GDP 나우의 측정치가 보통 좀 많이 맞아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트래커가 굉장히 좀 가파른 그런 좀 폴이니까 갑자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졌냐면요. 6월 27일 날까지는 0.3% 정도 미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로 빠졌고요.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2.1%면 굉장히 좀 경제가 많이 좀 둔화된다는 것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갑자기 떨어진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데이터가 더해졌길래 갑자기 이렇게 예측치가 떨어졌는지 보면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소비자의 지출이 갑자기 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던 도메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일어나는데 이 투자가 갑자기 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쪽의 투자 같은 게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이쪽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데이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GDP가 원래 이제 지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죠, 지출이. 여기다가 인베스트먼트, 투자가 어느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수출, 수입,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만드는 게 그 GDP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쪽에 가장 타격이 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 분기 동안,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가장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역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에서 잭업했다. 잭업은 굉장히 급등시킨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기준 금리를 무려 1.5%포인트나 단 3개월 만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의원들은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다. 최근까지도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일주일도 안 됐죠. 지금 제롬 의장이 ECB 포럼에 등장한 적이 있잖아요. ECB 포럼은 유럽 중앙은행 포럼이었죠. 여기에 등장했을 때 좀 연준 의장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때 굉장히 뭐라 그랬냐면 파라마운트 잡,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세션을 조금 걱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리세션이 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뉘앙스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맹세를 한다, 서약을 한다, 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서 리세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때 리세션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죠.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는 그 스토리상에도 그런 낌새가 좀 느껴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정확한 예측을 여태까지 보여줬던 페드의 GDP 트래커까지 앞으로 리세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면서 아마도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리세션으로 들어간다면 2분기도 만약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서 이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만약에 리세션이 짧게 형성이 되고 빨리 또 반등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페드의 그 자세, 그 태도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이미 잡히는 상태를 보이고 거기에 경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GDP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 셀리브리티 투자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빅숏으로 유명한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입니다. 자,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남들은 다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혼자 이 모기지 담보 증권의 공매도를 엄청나게 큰 금액을 하면서 이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빅숏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도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빅숏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투자자들한테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22년 시장의 이 어려운 상황, 혼란적인 상황은 이제 반 정도 지났을 뿐이다. 따라서 아직도 갈 길이 먼다는 거죠. 자, 버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에서 지금 굉장히 좀 손실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전반기에 나타났다는 손실은요, 뭐 때문에 나타난 손실이냐면 대부분 다 멀티플 컴프레션이었다. 멀티플 컴프레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약해지면서 나타난 그런 폭락장이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기업들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어닝이 줄어들 것이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지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에서 이 멀티플이 떨어져서 나타났던 하락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닝도 떨어질 것이다. 실적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반밖에 오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게 이제 트윗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2022년 전반기에 S&P 500은 무려 25%에서 26% 정도 떨어진 거랑 다름이 없다. 나스닥도 34에서 35%나 떨어진 것이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역시 64%에서 65% 따라서 뭐 안 빠진 자산이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자산들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 모든 현상이 지금까지 나타난 이유가 멀티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다가올 상황은 뭐냐면 어닝, 즉 실적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폭락장은 아직 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을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그 로스, 굉장히 좀 많은 손실이 지금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그 전문가들이요, 애널리스트들이죠, 아직까지 믿기로 어닝이, 그러니까 S&P 500의 어닝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아직까지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됐다는 것은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 어닝이 미스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만약에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됐을 때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 같은 인베스터들은 뭐라고 지금 믿고 있냐면 이러한 긍정적인 그 전망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7월 달이 밝았기 때문에 어닝 실적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될 거잖아요. 과연 이 어닝 실적이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미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따라서 예상치를 건너뛰지 못하는 그 실적이 많이 발표된다면 2차 하락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 마이클 버리가 지난 2022년 1분기 때,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론 이제 완전히 정리해버린 종목도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셀 100%라는 것은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완전히 팔아버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매수한 종목도 상당히 많았죠. 부킹닷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시그나, 메타 플랫폼,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마이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1분기이기 때문에 몇 개월 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이클 버리라든지 다른 그 셀리브리티 투자자들, 이렇게 좀 마켓이 따라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단기적인 그 시장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오히려 하락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반면 보이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요 13F5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이클 버리의 2분기 좀 액티비티도 직접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마이클 버리의 업데이트가 나올 텐데 그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마이클 버리는 정말 주식을 다 팔아버렸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꼭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죠.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서 떨어진 그룹군이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주온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쭉 보시면요. 차지포인트 7.30%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을 한번 보시죠. KLA가 7.15% 떨어졌고 온세미컨덕터가 6.9%, TSMC 5.81, ASML 5.47, 엔비디아 4.20, 테라다인이 4.19, AMD 3.66, 퀄컴이 3.30,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95% 빠졌거든요. 그 밑에 이제 쿼버도 마찬가지죠. 1.96%. 자, 보시면 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모습은 그런대로 긍정적이었는데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은 다 마이너스를 보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 실적, 이제 회계 분기로 3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논갭 EPS가 2.59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5센트를 더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닝 실적이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레비뉴 매출도 8.64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 16.4% 추가적인 성장을 일궈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치랑도 맞아 떨어졌고요. 자, 오퍼레이팅 캐시가 3.84 빌리언 정도가 돼서 지금 전 분기에 비해서도 올라갔죠. 전 분기에는 3.63 빌리언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을 보면요. 1년 전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3.56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웃룩, 즉 가이던스입니다. 자, 4분기에,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에 논갭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7.2 빌리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00 밀리언 정도로 할 것이다. 따라서 잘 나와도 7.6 빌리언 정도가 한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컨센서스를 보시면 9.13 빌리언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참 못 미치죠. 지금 컨센서스는 9로 시작하는데 잘해야 7.6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망을 발표한 거잖아요. 자, 어닝 퍼 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PS죠. EPS가 1.6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잘해야 1.65가 나올 것이다. 컨센서스는요, 무려 2.58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다음 분기에 발표를 하겠구나. 따라서 이러한 굉장히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떨어졌고요. 반면에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다 동시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한 1분기, 2분기 정도는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밸류에이션 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PE 레이쇼를 지금 TTM으로 보면요, 6.12가 찍혀 있거든요. 자, 원래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한 13배에서 14배 정도를 줘야 시가총액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을요, 지금 현재는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6배만 주면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자, 과연 5년 후 10년과 지났을 때 이 6배라는 멀티플이 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거의 확률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성장 주식이잖아요.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고 매출이 향상하고 있는 이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6배밖에 되지 않는 이 멀티플이 이거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지, 여기보다 더 떨어져서 4배, 3배, 2배까지 이 멀티플이 감소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멀티플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100%
100%라고 확신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올라가기만 하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것은 그러면 6배밖에 되지 않는 이 멀티플이 3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멀티플이 6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1.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지난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1.85배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순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번에 어닝 실적에 대한 예측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향후 주식이 10%, 20%, 30%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등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프라이스 투 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가 나오거든요. 프라이스 투 북에서 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1.2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의 지금 박앤세일도 이렇게 박앤세일이 있을 수 없다 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의 이 투자의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멀티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장률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10% 이상씩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장률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멀티플이 거의 최적의 상태로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테슬라의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기관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이 이제 문을 한동안 닫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의 문제도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절을 했었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는요. 원래 테슬라가 31만 6천 대 정도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대폭 수정해서 27만 대로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자, 또 다른 투자 기관을 보시면 이번에는 도이치뱅크입니다. 도이치뱅크 역시도 이번에 6만 5천 대를 줄여서 결국 24만 5천 대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예상치를 대폭 삭감을 했죠. 자, 하나의 그 투자 기관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CT입니다. 자, CT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CT에서는 딜리버리를 한 25만 8,500대 정도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다양한 주식 투자 기관에서 테슬라가 2분기에 몇 대 정도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중에서 가장 정확한 숫자를 발표한 투자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CT입니다. 자, CT가 지금 25만 8천 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2분기에 몇 대를 판매했는지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5만 4천 대거든요. 굉장히 근접한 수치를 발표한 것이 바로 CT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에 관련된 실적의 예상은요. 우리가 CT의 목소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가 이번에 생산 대수는 25만 8천 대를 발표를 했고요. 자, 딜리버리는 25만 4천 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하이 공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 양호한 실적이다. 이런 톤으로 지금 이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딜리버리의 정확한 숫자는요. 25만 4,695대인데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비해서 17.9% 정도가 하락을 했다. 따라서 뭐 분전을 했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장이 오랫동안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18% 정도 전분기에 비해서 하락을 한 거면 뭐 그런 대로 잘 견디어놨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에는 31만 대가 조금 넘는 숫자를 발표를 했었고요. 자, 글로벌 EV 자이언트인 테슬라가 생산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 4월 19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4월 19일 날 시작했을 때 이 서스펜션, 그러니까 문을 닫은 다음에 3주 만에 재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전체 풀 가동이 됐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뭐 전체 생산대에 반도 만들지 못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단계적인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타격이 좀 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라는 기업은 매달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매 실적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는 6월 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2020년 6월에요. Highest Vehicle Production Month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그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2022년 6월 달이 생산 대수로는 최고였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파는 차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2022년 6월이 생산 대수로 쳤을 때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면 앞으로 3분기에는 이 판매 실적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의 실적을 7월 20일 날 수요일 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포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두근두근 거리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순손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번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런지 아니면 또 의외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폭등을 할런지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테슬라의 주식을 줍줍하는 것을 참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상대는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상대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의외의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감소에 대해서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 떨어진 걸로 치면 사실 메타 플랫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감소가 있었는데요. 잠깐 메타 플랫폼즈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자, P/E 레이시오 갭으로 따졌을 때 원래 메타 플랫폼즈는요. 지난 5년 평균 27.9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는요. 12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메타 플랫폼즈가 만들어낸 순이익의 12배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완성되는 거죠.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PS 레이쇼를 보셔도 원래는 1년에 만들어내는 그 매출에 비해서 한 9.5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3.7배만 내면 되고요. PB 레이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이 전체 자기 자본의 3.5배만 주면 살 수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좀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메타 플랫폼즈의 그 밸류에이션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 이유는요. 굉장히 좀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그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그 매출의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 실제적으로도 이제 타격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쟁의 심화가 아닌가 합니다. 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독보적인 존재를 그 소셜 메디어 시장에서 보여왔는데 갑자기 틱톡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틱톡에 상당히 많은 광고주들을 뺏겨서 매출의 감소가 우려가 된다는 점.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아닌가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이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커다란 베팅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가시성이 없다는 거죠. 과연 이 메타 플랫폼즈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메타버스라는 혁신의 모습을 좀 이루어내면서 과연 이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점, 이 점도 하나 작용을 한 거고요. 자, 마지막은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거나 우려될,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광고 매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다양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메타 플랫폼즈의 그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악재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극복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아마도 이 틱톡이 가지고 있는 숏폼 비디오, 틱톡이라는 기업은 이제 굉장히 짧은 형태의 비디오를 이제 출시하면서 갑자기 좀 인기가 올라간 소셜 미디어잖아요. 이 틱톡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릴즈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트루이스트입니다. 자, 트루이스트의 전문가 이름은요, 애널리스트 유셉 스퀄리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이 메타 플랫폼즈의 바이 레이팅, 굉장히 좋은 매수 의견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콤비네이션은 이제 합친 거죠. 이 합친 매출이요, 틱톡의 매출을 2023년 말 정도가 되면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틱톡의 매출을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콤비네이션이 따라잡게 되면 굉장히 좀 감명 깊은 그런 드라마가 연출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요, 지금 이 릴스라는 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메타가 계속해서 미닝풀한, 굉장히 좀 중대한 그런 헤드윈드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메타 플랫폼즈라는 기업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를 들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든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점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여기 유저 프라이버시 룰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인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애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비싼 베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혁신의 단어에 많은 돈을 쏘아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쟁에 있어서는 그의 그 헤드윈드가 점점 맞바람이 조금씩은 사그라지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의 좀 악재는 풀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구글의 유튜브 그리고 스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또 숏 비디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느리게 반응을 했다. 아직까지 대책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글하고 스냅은 페이스북보다 좀 행동이 느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가 한 가지 첨언을 하는데 유튜브가 만들어낸 그 짧은 비디오를 우리가 유튜브 숏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 봤는데요. 어쨌든 이 유튜브 숏이 최근 들어서 사용자의 수가 무려 15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not far behind니까 많이 처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메타 플랫폼즈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이 유튜브의 숏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퀄리라는 전문가가 또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한 5년 전에 틱톡이 출시가 됐죠. 따라서 이 과거 5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이 바로 틱톡이라는 비즈니스입니다. 무려 10억 명이 지금 매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규모는 무려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비즈니스를 이미 만들어 놨는데, 자, 이러한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틱톡의 성공 그 스토리를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행태가 진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비디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되도록이면 짧고요, 재미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비디오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피티션이 계속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메타 플랫폼 의 릴즈라든지 또 하나는 구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쇼츠가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멀티플 위너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 기업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짧은 비디오 역시도 초반에는 틱톡이 치고 나갔지만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쇼츠라든지 릴즈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스냅챗이 만든 짧은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은 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틱톡의 성공 스토리를 봤을 때 이 짧은 비디오의 그 시장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커다란 매출의 기회를 이 기업들한테 주고 있고, 특히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런 짧은 비디오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스퀄리의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2022년 말까지 메타
메타 플랫폼즈가 자랑하는 릴즈라는 새로운 숏 비디오 폼은요, 매출을 80억 달러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에요, 매출이 12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단 1년 만에 매출이 6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페이스북의 릴즈가 대단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애널리스트가 유튜브의 숏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한 27억 달러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뭐 성장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그 메타의 그 릴스에 비하면 조금 성장 추세가 작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그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튜브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이 숏 비디오 시장에 이제 대단한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더 이상 틱톡이 전유하는 그런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디지털 광고 시장의 1위는 구글, 2위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틱톡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 두 기업의 위상이 조금 흔들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 기사를 보시면 틱톡이 지난 5년 동안은 굉장히 좀 이 숏 비디오 쪽에서 거의 마켓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왜냐면 메타 플랫폼즈의 릴즈 그리고 이 유튜브의 쇼츠도 출시된 지는 1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추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시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7월 첫 번째 월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터뷰 영상을 만들지 않고요. CNBC에서 How to Invest in a Bear Market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영상 하나를 제작했거든요.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베어 마켓에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짧은 영상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d with that close, the S&P 500 falling into bear market territory, officially now down 20%. Contrary to popular belief, bull markets do not last forever. Now, what we have seen in the past, when markets do reach that 20% decline, what usually follows is a total 30% decline, and it can take up to 2 years on average for markets to actually get back to their original values and start moving higher. Now, that's the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bear markets also do come to a close, and there are things that you can do to protect yourselves during a bear market decline, and in fact, even make some money while it's happening.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lesson number 1, is do not panic. That's the worst thing that you can do, is chase a market lower. You're going to lock in losses and you're going to regret it later. What you can do is you can strategically take some risk off the table and raise some cash. Cash,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gives you some return. A 3-month treasury note actually has yield now. So does a money market. So does even a plain vanilla savings account. So what's the advantage of raising cash during this time? So you have opportunities later. You can buy things that are on sale during a bear market, make some great investments for value. You want to talk about value? Let's talk about Warren Buffett. Back in 2009, when everybody else was panicking, Buffett made a big investment in the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Railroad. And I just basically believe this country, will prosper, and you'll have more people moving more goods 10 and 20 and 30 years from now, and the rail should benefit. But it's a bet on the country, basically. He believed in America back then, and he also believed that the bear market was going to end, and when it did end, there was going to be a bounce back and an opportunity to make money. That bet played out into one of the best bets of Warren Buffett's career. He has made a ton of money on that over the past decade. Buffett's philosophy can be summed up in just looking for value during bad times and trusting that things are going to turn back around again. Remember what Buffett says: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and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